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수십 명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까지 무척 힘들게 싸워왔는데 그새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변이까지 일으켜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날 것처럼 말하던 일본도 어제 발표 기준 하루 5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의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비해서 대응 체계로 격상합니다. 네, 되돌아보니까 벌써 햇수로 3년째입니다. 처음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질깁니다. 변이가 거듭되면서 코로나 우리 곁을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자, 이분 모시고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까지 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이화여대의 최재천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날 아침에 인사드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건강 좋으시죠? 네. 네. 아, 우리 그 코로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교수님 근황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살다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지금 이제 한 1년 반 좀 넘었는데요. 오래됐네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침팬지 연구하시는 제인 구달 박사님 예. 지령을 받고 어허. 네, 생명 다양성 재단이라는 재단을 2013년에 구달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허. 대한민국에서 그런 공익재단을 기업 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후원도 없고. 네. 이게 뭐 한 1년에 아주 없어도 한 1억은 들어와야 후원금이 들어와야 월급이라도 주는데 예. 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일하던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이제 딴 데로 가고 뭐 이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재단을 운영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호. 절박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재원도 마련하고 좋네요. 일석이조네. 근데 뭐 그게 말이 쉽지 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뭐 곧 문 닫아야 되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그래서 그냥 한번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두어 달 전에 터졌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뭐 구독자나 뭐 조회수 엄청 오른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2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예, 한 만에서 두어 달 만에 그냥 한 20배 가까이 지금 뛰어오르는 겁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슈퍼챗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글쎄 뭐 지금 제작팀 얘기로는 이제 저 연락이 많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화제가 됐던 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바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뉴스를 탔거든요. 그게 하여간 그 꼭지가 터진 겁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실 거의 16년 전, 이제 거의 17년 전인데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대체 출산율보다 훨씬 떨어졌는데도 정부와 사회는 전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책이 나오고 다음 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로 영자가 거기 탁 나타나니까 모든 언론이 다 이제 들끓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하여간 그게 지금 17년 전 일이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그렇죠. 지금은 1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0.84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죠. 이게 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전 사실 17년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제작진이 조금 그 썸네일이라 그러나요? 그걸 약간 심하게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그게 아마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네. 썸네일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데 그럼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진단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역시 다른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애 낳으면 안 돼요. 오,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생물이라면 네. 지금 새끼를 낳으면 예. 새끼를 키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안 낳는 게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양육 환경이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탓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적응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그렇죠. 현상이다.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다 따라와야 되는 거고 따라오려고 했었어요. 얼마 예. 전까지. 예. 지금도 인구는 너무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어허. 사람이 너무 지금 지구에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들이 인구 줄여보자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네. 조금 줄어들라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내 나라 사람이 줄어드네?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들 또 출산율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구적으로 보면은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제 국가별로는 결국은 어떤 그 인구 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로 만드니까 경제적인 뭐든 우리는 그냥 나을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부조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주 책임감 없는 진화생물학자로 얘기를 드리면요. 예. 이른바 국가 시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경이 없으면 예. 인구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이동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는 곳에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오시면 되는 건데 네. 우리는 그건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그렇죠.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의 이동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지구의 건강으로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걸 과감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진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제도 걱정하고 뭐 이래야 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국민의 수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뭐 돈 몇 푼 더 쥐어준다고 그러니까요. 난리는 절대로 없죠. 그럼 환경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난감해지는 건데 지구를 생각하면 그러면 저출산 현상은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네, 제 생각에는 저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예.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짭짤하게 잘 살잖아요. 네. 짭짤하게. 네. 그 정도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만할 정도로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검소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출산 이렇게 심해지는데 반대로 고령화는 되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그렇죠. 미래의 젊은 세대가 도대체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17년 전에 저 정년제도 없애라 하는 얘기도 과감히 거기서 썼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 그때 욕 참 많이 먹었는데요. 정말 정신 나간 놈이라고 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서는 저를 야단치시던 분들이 저 교수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조금씩 일하면서 조금씩 세금 낼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너무나 당연한 답인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 중에는 일부 그런 계산을 되게 독특하게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야 되니까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이주 이민 이런 것들로 문을 확 열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답이죠. 답이 제가 되죠. 아까 얘기 드린 그렇죠. 것처럼 국경을 열거나 이동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국경을 아예 확 열거나 그거는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겠죠. 국경을 아예 그냥 편안하게 열어버리거나 그러면 세계 경제가 각국의 경제는 또 다 고민할 문제가 있겠지만 세계 경제는 환경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때 저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국경의 빗장을 열어라.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 각국은 나름대로 자기의 정책을 예, 현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일국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면 아주 근본적인 환경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교육이고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게 교육 환경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좋아져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산모를 상대로 돈 더 줄게 이거 갖고는 절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가끔 저도 이제 이렇게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의아할 때가 있는 게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 제가 보더라도 그건 효과가 없는 정책 같은데 왜 그걸 고수를 할까요? 그러게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티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엔 상상력 부재도 하나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장 뭘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까? 결국 그 그거죠. 생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선출직은 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티가 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가 봐요. 길게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팽창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교수님 혹시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이거보다 훨씬 길게 가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전에 벌어졌던 것들이 지금 사실 다 모르고 계셔서 그렇죠. 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희들 뇌리에서는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진 거나 그러니까 해결된 걸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이다 그러면 뇌리에 있는 분이 지금 거의 없으시죠.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스페인 독감 오래 갔고요. 그게 아주 처참한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지만 퍽 오래 간 거고요. 거의 모든 전염병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질질 갑니다. 쉽게 하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뭐 사스니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의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는 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네. 정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지만 꼭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뭐 예를 들면 에이즈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 에볼라는 팬데믹이 안 됐을 뿐이지 서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계속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너무 빨리 끝내보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러는 건데 이게 원래 이런 전염병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은 마음을 이렇게 약간은 느긋하게 갖고 이제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당장 끝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급해집니다. 근데 느긋할 수가 너무 솔직히 지겨워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는 좀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끝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그 공동위원장 맡고 방송 요청을 전부 거절해 왔거든요. 저희도 몇 번 요청했는데 거절하셨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고요. 공연이 나와서 얘기를 막 방송에서 했다가 그 위원회에 누가 될까 봐 그렇죠. 저는
그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절대로 방송에 나가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도 위원장이니까 그것도 김부겸 총리는 이제 정부 쪽 위원장이고 저는 민간 쪽 위원장이니까 제가 그래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좀 색안경을 덜 끼고 보고 들으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되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된 거고. 김종배 선생님하고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정책 이런 건 오늘 가급적이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너무 거칠게 그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참 위험한 거라서 그런데요.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작년 연말에 오미크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이 툭 튀어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저는 선물일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볼 때 너무나 명확한 저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질병으로 사회적인 질병으로 빵 터질 때는 치명력이 강한 놈이 득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죽여야 이제 이게 다들 놀래서 이게 큰일 났다. 존재감이 뿜뿜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그 바이러스의 변이들끼리도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죽이는 놈은 우리가 겁은 나지만 걔는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숙주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죽이면서 같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너무 증상이 험하면 집에서 안 나오는 거고 중환자실에 갇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업적은 되게 많이 냈는데 슥 이제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고 걸렸는지도 모르게 슬금슬금 아프게 하는 놈들이 이제 싹 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공생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지금 거쳤잖아요. 지금 오미크론이 나와서 전파력이 뭐 델타에 비해서도 대여섯 배 높다. 진화생물학자의 머리에는 이게 고맙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해결 내지 종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 좀 치명률이 높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갈 수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늘 그랬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다 퇴치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직도 몇몇 실험실에 시험관 안에 있고요. 저 시베리아의 동토에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는 천연두는 퇴치했다라고 의학계가 선언을 한 거는 그 백신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천연두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는 거지. 천연두가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어떤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종전은 해본 거죠. 그러니까 천연두와는 종전 선언이 된 거지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박멸하거나 섬멸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좀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파력은 엄청나게 세서 우세종이 되지만 치명률이 낮아가지고 그냥 감기처럼 달고 살아도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오미크론이 끝일 리는 저는 뭐 그럴 리는 그러면 절대로 없다고. 오미크론 이후에 다른 변이가 나오더라도 치명률은 그러면 흐름상 계속 오히려 더 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진화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진화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둘이 밀당을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오미크론이 그러면 전파력은 강한데 별로 대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마스크 다 벗고 확 풀고 살면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약간 약한데 제법 잘 퍼지고 강한 놈이 특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막 그 난리가 났을 때 타미플루인가요? 이게 나오면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그 빨간불 해제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개발됐다는 먹는 치료제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판정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상당히 괜찮은 치료제다라는 게 지금 평가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전파력은 강한데 좀 덜 치명적인 아이가 돌면서 치료제가 개발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젠 서서히 마무리가 되겠구나 아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설날 아침에 그래도 조금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네요. 그래도 하루라도 그렇다고 해서 네. 그냥 확 여러분이 한 번에 일상으로 그럼요.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저 위원회의 이름인데요. 예. 좀 위험합니다. 그거는 좀 마지막에 한번 좀 네. 집중적으로 한번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잘하면 올해 안에 어떤 종식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일단 좀 중단이 됐는데요.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를 넘어서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어찌 상식이 된 것 같은데 거의 5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간 사회를 지금 덮치고 있다. 패턴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되는데 맞는 이야기죠, 교수님? 네, 그건 뭐 그냥 데이터상으로 그냥 너무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뭐 바이러스랑 이런 짓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근데 그 20만, 25만 년 역사를 다 돌이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0세기하고 21세기만 딱 비교하면 예. 너무나 명확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예. 20세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정확하게 50년 후 1968년 홍콩 독감, 이게 제일 큰 두 사건이었어요. 50년 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일인지 21세기로 딱 들어서자마자 사르스 터지고 뭐 에볼라, 메르스, 뭐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하여간 정신없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있는 겁니까? 거의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강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20세기하고 21세기하고 요 건너오는 그 세기 말, 세기 초에 무슨 뭔가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격한 변화.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운석이 부딪혔나 봐요. 아니면 그 화산 때 그냥 한꺼번에 다 폭발했는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좀 뭐 과학자라서 이런 얘기하면 또 좀 욕을 먹겠지만 그냥 지구가 나 진짜 못 견디겠다. 그 수준에 온 게 아니겠느냐. 잠깐만 이 지점에서 아까 네. 일부에서 그 교수님 인구 팽창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구 팽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관계가 더 이제 복합적으로 맺어지다 보면 그 자체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전파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요인도 작동한다고 봐야 돼요. 저는 뭐 요즘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의 존재 역사에 지금처럼 호황은 없었다. 걔네는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까? 걔는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 우리 인류가 한 25만 년 지구에 살았다고 치면 예. 한 24만 년 정도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 동물이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데 지난 만 년여 전부터 농경을 하면서 갑자기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농경하기 직전에 우리 인류의 존재감이 어땠을까? 그때 뭐 기껏해야 한 600만 명? 많이 잡아봐야 한 1000만 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다 한 60kg 곱하면 우리 무게가 나오고 이미 우리는 그때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무게도 좀 다 합하고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불과 만 년 만에 지금 2022년 2월 현재 그 계산을 다시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지금 거의 80억이잖아요. 네. 80억 곱하기 60kg에다가 소, 돼지, 양, 오리, 닭 뭐 다 합하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무게에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 정도나 돼요? 완벽한 반전을 이뤘어요. 우리가 1% 미만이다가 이제는 쟤네들을 1% 정도로 줄이고 뒤집었거든요. 저 야생동물 몸에 살던 아이들이 어느 날 옮기겠다고 생각하면 99%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이에요. 이젠 그냥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는 없는. 근데 상황.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도 있잖아요.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결국 뻥 뚫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졌다기보다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의 영역으로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꾸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공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아파트 지어야 되고 네.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숲을 줄이다 보니까 숲에 사는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랑 부딪히는 이런 그 빈도가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갖고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하고 같이 야생동물이 살아갔는데 인간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그것이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렇게 백신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줄 예상 못하고 그 2020년 초반부터 제가 생태 백신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백신을 예전 같으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한 10년 내지 15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만들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네. 그 1년 동안 우리 한 5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5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생명과학자들은 또 밤을 새서 백신을 개발할 건데 3일 만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1년은 걸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또 한 500만 명 또 죽겠죠. 우린 또 마스크 쓰고 식당 못 가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럼 우리는 한 5, 6년 주기로 이 짓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생태 백신은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그들끼리 살게 하고 거기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않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 얘기죠. 뭐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끼리 행복하면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그렇죠. 답이에요. 아이고. 그거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숲이 지금 불타고 있고 그러니까 경작지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현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샛길로 잠깐 좀 빠지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만들어졌던데 인공지능의 도움이 인공지능 이름이 있던데 인공지능 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인공지능이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다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만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상대로 됐을 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한에서 이게 뭔지를 몰라갖고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그 우한에 많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세계를 확 나가버려서 이게 팬데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차피 인공지능이 맹활약해도 어차피 뒷북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뒷북. 어차피 시간은 아무리 압축해도 네.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일 터지는 건 또 웬만큼 또 터질 거고. 근데 솔직히 그 자연을 파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이 제어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러고 살고 싶으냐? 여기 이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그냥 뭐 경제 개발한답시고 막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또 하나 빵 터지면 죽고 막 이러고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거보다는 조금은 덜 쓰고 덜 누리고 그렇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이 끔찍한 고생을 하고 사는 이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손익계산 한번 해보자. 어느 게 더 손해고 어느 게 더 이득인지. 예. 기후 위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 창궐에? 그 참 재밌는 게요. 저희가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어댔잖아요. 네. 근데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갖고 되게 섭섭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이것도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 그때 되게 반가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구나. 일단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는 거는 들어갔구나. 그건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좀 쉽지 않았는데 네. 작년 5월 달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참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요. 이제 막주에서부터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왔다고 하는 건 밝혀졌잖아요. 근데 박쥐는 주로 열대에 살거든요. 압도적으로 열대에 몰려 사는데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지금 슬슬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옮긴 지역이 한 군데 나타났어요. 어딘데요? 중국 남부입니다. 그래요? 거기로 40종이 100년 동안 40종이 유입이 됐는데 한 종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2 내지 3종을 갖고 다니거든요. 2.6 정도를 갖고 다닙니다. 40 곱하기 2.6 하면 100이 넘잖아요. 그렇죠. 지난 100년 동안 100종류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남부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쁜 의미에서 우리랑 궁합이 착 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앞으로 99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거 앞으로 점점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네. 점점 이런 가능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근데 거죠. 왜 하필 중국 남부예요? 그 많은 데 놔두고? 거기만 그런 건 아닌데요. 네. 한 서너 군데에 이른바 핫스팟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거점 지역이 생겼다고 이제 그 논문에서는 밝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숫자가 높은 데가 중국 남부였어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모론 나왔잖아요. 뭐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뭐 이제 하다가 이게 뭐 퍼진 거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조금 이제 분석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에 굉장히 큰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직 우리의 생명과학 기술 수준이 이런 기가 막힌 바이러스를 제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고 싶어도 그런 수준이 안 된다? 만들고 싶어도 그건 못 만듭니다. 그래요? 무슨 실수 뭐 이런 요즘 유행어가 있는데 그런 거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제 생각엔 그건 트럼프라는 정신 나간 그 이상한 사람이 짓거려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야, 그러면 좀 복합적이라는 거잖아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면 결국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뭐 제가 아까 드린 그 계산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생물 다양성 불균형이 너무 극심하다는 거죠. 우리랑 우리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뭐 질병이 나타나면 확률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랑 우리 가축에게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해마다 조류독감 우리나라에서 뭐 연례 행사처럼 이제 돼버린 거고 우리 인간에게도 아마
조만간 연례 행사처럼 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에볼라 아프리카에 있죠. 에이즈 돌아다니죠. 뭐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초동 대응을 잘하면 이게 그냥 엔데믹 수준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로 끝날 수 있는 거고. 풍토병화 된다라는 말. 그렇죠. 아니 뭐 저 풍토병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묶을 수는 있는 건데 이번에는 지난번 신종플루랑 이번은 우리가 대응을 처음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세계로 번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로 해서 그 우리가 잘 배우면 이제 미리미리 조금씩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발생하는 빈도는 아마 잦아질 수밖에 없겠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살벌한 말씀하신 게 매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지금 뭐 조류독감 매년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십몇 년 전에 조류독감 처음 나타났을 때 뭐 난리가 어떻게 아니야. 이런 일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져. 네. 근데 지금 해마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해마다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 벌어질 텐데 그거를 확대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는 매뉴얼을 잘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인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80년밖에 없다. 아니 그건 좀 와전된 거고요. 뭐 와전된 겁니까? 네, 제가 꼭 80년이라고 꼭 집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유발 하라리 교수랑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한 300년 남았다라고 질러댔잖아요. 그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그 얘기만 하면 난리 법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300년밖에 안 남았다고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이러면 이제 재밌는 대화가 진행이 된대요. 근데 저랑 이제 처음에 2016년에 왔을 때 대담 초반에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쓱 꺼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대담이 이어지라고 꺼낸 거겠죠. 근데 제가 받아치기를 좀 이상하게 해갖고 제가 300년까지 갈 거 뭐 있냐. 나는 요즘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이번 세기를 못 넘길 것 같은 걱정이 든다. 그랬더니 하라리가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럼 80년밖에 안 남은 건데 뭐 어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대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막 벌어져가지고 재밌었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계속 막 이래서 했는데 제가 꼭 집어서 80년이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대담의 마무리에 제가 하라리 교수한테 그랬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나는 진짜 지금 우리 인간이 하는 이런 짓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이번 세기를 못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아마 보나마나 커봐라. 내가 그런다 그랬지.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할까 봐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우려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우려입니다. 역시 또 무식한 차원에서 반문을 하나 좀 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이 그 패턴의 흐름을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아서 세게 갔다가 그다음에 숙주고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명률이 계속 떨어진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새롭게 나올 바이러스도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과정에서 인류에게 타격은 있겠지만 종말, 끝 이런 것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이러스나 질병은 질병 중에서도 전염병은 우리를 절대로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험하게 얘기해 볼까요? 충분히 많이 죽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생겨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해서 그냥 끝납니다. 인구 팽창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 옛날 유럽의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왜 못 죽였을까? 감염 못 시켜서 못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많이 죽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라서. 그래서 전염병은 절대로 우리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못 죽입니다.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감염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면 그냥 한꺼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너무 고생스럽시죠. 너무 힘드시죠. 근데 이거하고 기후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예. 진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저희가 이제 결론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들었던 게 역사책을 보다 보면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보더니 과거의 역병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그러니까 감염병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격리하고 봉쇄하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수십만이 죽어나가고 야 그러면서 정말 저렇게 미개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역사책을 보면서 근데 지금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질적으로 정말로 엄청나게 혁신적인 방법이 나온 걸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쩌다가 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참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그 이유는 저는 2020년 초반부터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괜히 짓거려대면서 까불었거든요. 박멸, 퇴치 이건 그냥 불가능한 용어다. 그걸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도 늘 썼잖냐. 예. 벼멸구를 박멸하자.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용어들이 어디서 오는 용어냐면요. 전쟁에서 오는 그렇죠. 용어입니다. 그렇죠. 적을 섬멸하고 적을 퇴치하고 자연과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연과의 싸움은 군대 행동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경찰 행동은 어떤 거예요? 경찰 행동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 가끔 가다가 뭐 조직 폭력배를 섬멸하겠다 그러고 하긴 하죠. 소탕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소탕하겠다. 예. 근데 우두머리 몇 검거하면 졸개들 중에서 또 우두머리 생겨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경찰이 하는 저 활동은 사건이 터지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잖아요. 노란띠를 두르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렇죠. 보호가 그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그놈을 죽여야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보호해 줄까?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 그냥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비슷한 궁극적으로는 같은 예. 결과를 빚을 테니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예. 그 적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걸 목표로 공격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사태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의학적인 문제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회학적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제 내재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군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 그렇죠.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자연과 맞서서 싸워 이긴다라고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너무나 어떤 그 인간의 역량을 과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뭔가 접근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후 3부에서 우리 교수님의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 아침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 그 주기가 짧아지고 더 강력해지는 건 인간 탓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기구원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잖아요, 교수님. 일상회복입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제가
첫날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일찌감치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를 좀 영입을 했더라면 저는 이름을 이렇게 안 지었을 거다. 일상복원지원위원회라고 지었을 것 같다. 회복이란 말은 그 회자 때문에 네. 옛날로 돌아가자는 느낌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네. 얘기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뭐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 일이 벌어진 거는 그동안 우리가 하여간 뭔가 자연에게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네.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건 뭐 과학적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요. 예. 옛날로 되돌아가면 저는 섭섭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은 우리가 그동안 하던 자연에게 저지르던 그런 것들과는 이제 좀 결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고생 길을 걷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조금 평안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 그걸 복원해야지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크게 접근한다면 아까 이제 그 2부에서 말씀하신 생태 백신 일단 이 개념부터가 좀 장착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작년 초인가요? 그때도 정부에다가 그 어떤 뭐 채널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교육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을? 예. 아니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다음에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지금 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국영수만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건가. 그렇죠. 자연에 대한 지식, 예. 자연을 대하는 지혜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그것도 또 사교육에서 어디서 배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행히 그 얼마 전에 국영수 비중을 줄이고 예.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그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가 클 때는 그래도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어려서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알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살았는데 알면 사랑한다? 네, 이건 뭘 알아야 사랑도 하는 거지. 예. 뭐 쥐뿔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 시작이 되겠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뭔가 많이 알기 시작해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자꾸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해치고 하는 게 상대를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면 참 미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를 이혼 다 정보를 알고 받으니까. 맞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놈의 왕따인가 뭔가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 저 가끔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왕따를 하고 있는 그 패거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지금 왕따 시키는 애가 아파트 우리 옆집에 사는 애예요. 나는 걔를 너무 잘 알아. 예. 난 못해요. 나는 슬그머니 빠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용감하면 나서주는 거고. 예. 저는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자연도 보호해주고 할 거다. 근데 뭐 배울 기회조차 없으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으셨는데 이젠 좀 들으셔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강력하게 했는데 예. 네, 뭐 결과는 뭐 예산이 좀 만들어지고 뭐 각 학교에 생태 백신 무슨 교육회라 뭐 이런데 저보고 그냥 와서 강의하라는 얘기만 많이 하시고. 그렇죠. 관해되고 이제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산이죠. 항상. 그래서 조금은 더 근본적인 어떤 교육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결국 사회의 모든 변화는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일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의 패턴과 실천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구호를 아무리 외쳐본들 예. 안 되잖아요. 예. 서양 속담에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요.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허. 그 사람들은 뭐 결정할 때도 몇 년씩 모여갖고 떠들고 그렇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 실행하는데도 또 모여서 몇 년씩 떠들고 속 터지죠, 우리 입장에서. 네. 근데 제가 관찰한 대한민국 국민의 속성은요. 결정하는 데는 참 치열합니다. 온갖 비방에 욕에 뭐 예. 가짜뉴스에 난리가 나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냥 전광석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정하면 예. 그냥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서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우린 그대로 옮겨서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거잖아요. 저는 자연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그냥 이게 저 바이러스를 이렇게 딱 짚어갖고 그걸 죽여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해야 이 문제들이 이렇게 앞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냥 당위가 아니라 이제는 절박한 차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 그럼요. 이게 이제 그 당위적 차원이 이제 절박함의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나라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아마존 숲을 태워서 그러니까 농지를 개간하면 선진국들은 왜 그 태워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브라질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럼 니네가 우리 먹여 살려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안 풀리는 거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네. 저가 어쩌다가 UN 뭐 국제기구를 한 2년 수장이 돼서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우리가 CBD라고 부르는데요. 그 어쩌다가 제가 국립생태원장 시절에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그걸 해봤는데 예. 참 힘들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세계 100몇십 개국 대표들이 모여 앉아갖고 어떻게든 이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건 참 무지무지 힘들더군요. 근데 예.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 세계 각국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는 그런 곳밖에 없는데 유엔을 포함해서 계속 그 노력해야죠. 예.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으로 각국의 이제 정부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2050 탄소 중립 하겠다.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닌데 우리도 했고 선진국 대부분이 했고 저는 최근에 뭐 찬반 논쟁이 많습니다만 기업의 ESG 네네. 이 바람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벌써 그린워싱 뭐 기업들이 또 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는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그 주주들이 또는 이 투자 회사들이 그걸 들여다보겠다 그랬으니까 기업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인류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조직이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고 하나 남았죠. 우리 개인이 변하기 시작하면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에 WHO 이제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O는 계속 일관되게 이제 주장했던 백신의 어떤 그 공유 이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걸 네. 또 강조를 하던데 어떤 거기서 그러니까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발길질하는 트럼프 파리 기후 협약 그냥 탈퇴해버리고
그럼 결국은 이게 좀 약간 뭐 좀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선도를 해야 되는 선진국이 오히려 회방꾼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요즘 하는데 예. 예전에 재앙은 자연재해든 뭐 이런 전염병이든 선진국은 안 당하는 거였잖아요. 후진국이 당하고 선진국은 원전화하고 그렇죠. 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얘네 오지마 하고 그냥 물품만 네. 좀 보내줄게 이러는. 근데 그렇죠. 이번은 선진국이 당했잖아요. 미국이 가장 심하게 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할 거라고 제정신이 기대하세요? 아닙니다.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경험이 끝나고 나면 예. 또 다른 성찰의 기회가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때가 되면 예. 지금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철저하게 백신 공유해야 된다는 걸 아주 처음부터 열심히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미크론도 안 하다가 그런 곳에서 이제 터지는 거고 그렇죠. 다음 변이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와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면 전 세계가 같이 빠져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네. 선진국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마음이 급하죠. 근데 성찰의 시간이 오면 아마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예. 달리 대응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저는 거네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책을 또 써보려고 주변에 계속 묻고 있는데요. 네. 누가 알고 계시는 분 방송이니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예. 혹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인류 역사에서 백신을 만들어 놓고 누구 먼저 맞을까를 논의해 본 적이 있을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안 했으리라고 봐요. 옛날엔 보나마나 정권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먼저 맞고 그렇겠죠. 못 맞은 사람들 죽어나가다가 대충 끝났을 건데 이번에 우리는 백신을 손에 쥐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양원에 계시는 모여있는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어르신들 먼저 맞추자. 환자 상대로 해야 되는 간호사 선생님들 맞추자. 뭐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맞아야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게 굉장한 사회 진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단계에 왔고요. 지금은 자국 이걸 가지고 좀 아직은 너무 내 사정이 급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은 벌써 4차, 5차 가겠다고 이러고 우리도 뭐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정부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추가 접종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가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 학습 효과가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할 거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이미 우리 국민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작년 중반인가요? 왜 여름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뭐 이런데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이 힘든데 왜 쓰고 다니세요?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남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다. 패키치기 싫어서. 네, 그래서 내가 쓴다. 야, 그건 참 기가 막힌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국민은 이미 내가 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남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수준에까지 올랐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미 우리 국민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이게 우리 국민의 특징이요. 처음에 뭐 얘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막 다혈질이라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설명하면
한참 들으시면 네.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이렇게 다 들으시면 제가 이걸 표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집단적 현명함이 있는 것 같다. 오, 끝내 집단적으로 현명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습 효과가 이미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국뽕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요즘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처럼 사실은 방역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럼 자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양에서 초반에 우리한테 뭐 일본의 저 일제 치하에 있어봐가지고 저 순사가 뭐라 그러면 듣는다 뭐 이따구 소리를 짓거린 외국 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덧 우리 국민의 민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왜 이래야 된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네. 아 정부가 하라니까 나 싫은데 억지로 한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예. 미국의 경우에는 잠시 전파를 멈추기 위해서 한 5일만 집에 조금 계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총 들고 뛰어나왔잖아요. 제가 미국 친구 제 동료들이랑 그것 때문에 하여간 몇 달 동안 이메일로 싸움질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니네가 민도가 낮아서 그런 거다. 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 총장님 그 당시 정경 총장님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벌어지고 바이러스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민도가 높아서 약간 싸움을 몇 달을 했는데요. 누가 이긴 거면 교수님이 이기신 거죠?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하나가 몇 달 만에 뭐라고 이메일에다가 간단하게 했냐면요. 근데 제 미국 이름이 제이인데요. 제이야, 우리는 아직도 네가 처음 미국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 영어도 못하죠. 뭐 아는 것도 없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다 배웠잖아요. 다 우리 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배워서 간 놈이 이제 돌아서서 니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챙이적 생각해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만하자 제가 그랬는데 저는 뭐 그 몇 달 동안 그 대화를 그 대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느낀 게 참 우리 교육이 뭐 주입식 교육이니 뭐니 했고 욕은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주어로 우리를 많이 쓰는 국민이 없다. 이제 그 어떤 거기에 이제 공동체 의식, 물론 공동체 의식이란 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변질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방역의 가장 큰 절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교수님?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이 그걸 좀 제대로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됩니까? 제가 조금 요즘 섭섭한 게 하나 있어서 외국은 서양 선진국들은 대놓고 백신 패스를 사용하거든요.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그냥 백신 접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식당도 못 들어가고 뭐 어디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약간 비민주적일 수 있죠. 나는 지병이 있어서 못 맞는데 그렇죠. 그거 어떡하냐. 그렇죠. 그리고 나 옆집이 맞는 거 보고 겁나서 못 맞겠다. 저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막 사람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찌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그 비민주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가 방역 패스라는 말을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백신 패스가 아니라 방역 패스. 방역 패스다. 왜? 다르기 때문에. 뭐냐 하면 방역 패스를 준말로 하면 방패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자로 딱 쓰면 딱 맞습니다. 방패. 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가 방패를 하나씩 들자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백신 접종 확인서가 제일 좋은 방패 중에 하나인데 그걸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PCR 테스트 받고 나는 음성 확인을 했다. 그리고 모임에 나타나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감염됐다가 완치되셨으니까 완치 확인서 나는 한번 알았다. 이것도 되고요.
지금 앱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만들어져서 동선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예. 내 동선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았다.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아니거든요. 내 전화를 검찰이 압색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은 못 봅니다. 그게 딱 보면 안전하게 사셨어요. 이런 멘트만 딱 나옵니다. 내가 내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 방패를 국민 스스로가 네. 나는 내가 내 안전을 지킨다. 이런 방패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제한, 시간 제한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예. 그냥 각자가 알아서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근데 우리 국민은 그런 책임을 주어주면 철저하게 하십니다. 네네. 저는 그럴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휴, 제가 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는 걱정이 너무 많죠. 이러다가 그렇죠. 뭐 그냥 그렇죠. 터지면 어떡하냐. 왜 이제 이럴 때마다 왜 꼭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견해만 존중해서 짜면 되지 왜 정치적 고려하냐 그런데 입장 바꾸면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니 뭐 이건 꼭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방역의료위원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민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민도가. 네. 자 그러면 이런 민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 정치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또 정치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국민은 다 알고 네. 국민은 벌써 한 발짝 나가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네. 그 말씀은 번번이 과소평가한다고.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국민의 이 민도를 믿고 국민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면 저는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 착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네.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걸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걱정이 좀 드는 안 해도 거고요. 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국민을 믿고 좀 더 할수 세게 나가도 있게. 되는데. 네, 그래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되면 또 국민이 화내시지 않을까 이런 걸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가만히라도 좀 있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저는 뭐 조금은 더 설명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은 정말 이해력이 높은 국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만 어디서 얘기만 나오면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을 하면 어느 순간엔 다수가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맞지. 그게 맞는 거야. 그러고는 올바른 길로 가십니다. 근데 그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꺼내놔야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지 저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걸 두고 결정했는지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3가지 중에서 왜 우리가 결국은 이걸로 선택했는지 그거 다 그냥 다 얘기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고 정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욕을 막 해대고 뭐 이런데 그렇죠. 저는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가
그렇죠. 사실은 드립니다. 코로나 초기로 돌아가서 한번 그 회상을 해보면 질병관리청 그때 여기서 이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하고 일일 브리핑하고 정원경 청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믿어도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따르는 이 이제 초기에 이게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버텨왔던 가장 주된 동력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해진 게 아닌가. 뭐 이유는 있겠죠. 뭐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일단 알아야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냥 무조건 해라 그러면 에휴,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벌써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자로서 하셔도 되고 같은 국민으로서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꼭 우리 국민께 꼭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아니 뭐 세 개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어떻게다 뭐 살다 보니까 자꾸 뭐 위원장 제의가 오는 경우가 뭐 종종 생기네요. 그런데 그 잘 수락을 안 하고 숨어 살고 있다가 이거는 수락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좀 해야 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수락을 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좀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은 너무 하루하루 발표에 너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길게 우리 내다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수락한 이유는 저는 조만간 이 사태는 끝날이라고 보고요. 그 사태가 끝나면 제 일이 끝나는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 네. 어떤 일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 사실 이 위원장직을 맡았거든요. 그냥 이제 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옛날처럼 막 살면 되겠습니다. 이럴 거면 저는 안 하고 싶고요. 뭔가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일상은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일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져야죠. 예. 예. 그리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으니까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함께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까지 만들었거든요. 무슨 단어인데? New Abnormal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는데요. 예. New Normal 하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Old Normal, New Normal 같아요. 근데 New Normal 회복하자 그러면 Old Normal로 New는 붙였는데 Old Normal로 돌아가자는 아하.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 말고 더 좋은 노멀이 없냐. 그래서 제가 업자를 앞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으로 붙였는데 해놓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든 사람이 됐는데 예. 저는 새로운 노멀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멀보다 더 좋은, 더 향상된, 네. 더 개선된 예. 그런 멋진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네. 네, 새해 다시 한번 강량하시기 바라고 네. 유튜브 채널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